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정형외과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계속 통증이 남아있거나 통증이 자꾸 재발하는 이른바 만성 통증은 정형외과에서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한재현 선생님과 함께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한재현입니다. 저는 성인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또 국제정신분석가 훈련을 받으며 소아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분석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한재현 선생님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주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정신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죠. 의식이 닿지 않는 곳을 여행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리 어디든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그곳에 대한 애정이 생기잖아요. 나의 마음을 여행함으로써 나를 돌보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는 애착이 커지고,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그런 것을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통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그 심리 상태에 대한 관심이나 치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문제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은 특히 치료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랜 치료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 이런 거 같은 문제들도 분명히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통증과 심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간단히 대답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통증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만성적인 통증은 우리의 삶의 기능적인 영역뿐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의 마음과 통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통증이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실제로 통증이 존재한다면 이 심리적 요인이 이 통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심리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제적인 통증이 강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인 원인이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기보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마음의 통증과 신체의 통증을 잘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하면 아기는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아기는 불편한 느낌이 들면 그냥 무조건 울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든 그냥 울거든요. 바깥에서 소음이 들어와서 못 자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엄마가 안아줬으면 해도 울고, 이 우는 게 아이의 의사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아기는 어떤 신호가 외부에서 오는 건지, 배고픔처럼 내부에서 오는 건지, 혹은 엄마가 보고 싶은 이 정서적인 건지, 이런 걸 구분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발달을 하는 거는 엄마가 아기하고 상호작용할 때,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어떻게 배가 너무 고팠어, 아이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을 해줄 때 이 아기가 엄마하고 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감은 바깥의 소음 때문이구나, 배고픔, 그러니까 내 신체의 신호 때문이구나,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다는 내 정서적 마음의 고통 때문이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상황상의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박탈당한 분들, 혹은 우리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오는 신호, 외부의 신호,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특히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고통을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분이 됐던 분들조차도 어떤 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능력이 퇴행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통증이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저기 통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는 통증 신호를 다 고통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 오는 통증 신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우리 마음의 힘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해보면요. 한 만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난다라고 하면 이 아기는 사실 피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때 아기가 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은 엄마가 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아프지, 아파서 어떡해, 호하고 약 바르자, 이걸 반복해 줬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는 넘어져서 혼자 무릎이 아프고 피가 날 때 이것이 아프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름 붙이고 나면 아파 너무 아프다. 근데 아프면 엄마가 뭐 해줬지? 아프면 엄마가 호해줬지, 약 발라줬지, 이걸 생각하면서 이 통증이 지금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호하고 약을 바르면 없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증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통증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 그 다음에 통증에 이름을 붙이는 것, 아프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이걸 자각하고 이름 붙이고 조절하는 능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 신체적 통증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통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증을 조절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죠. 요가나 명상, 요즘엔 또 마인드풀니스라고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 이런 이완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통증 일기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이제 닥터 홍 선생님 유튜브 나오려고 목이나 허리, 어깨 통증 관련 유튜브들을 열심히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보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 통증을 지금 없애는 것만으로 안 된다. 그 자세, 일상생활에서 내 삶이 전반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쪽으로 삶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악화 요인은 줄이고 보호 요인은 늘리고, 그러다 보면 만성 통증이 줄어들고 우리 삶이 원래 궤도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통증 일기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통증 일기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특별하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일기라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쓸 때 우리는 보통 날짜를 제일 먼저 적고 그 옆에 쓰는 게 날씨를 보통 적잖아요. 오늘의 날씨, 맑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날씨를 적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날씨를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외출을 했었는데 나가기 전에 창밖을 보니까 햇볕이 따뜻해 보여서 가볍게 입고 나갔었는데 사실 굉장히 쌀쌀하고 추웠었지. 그 감정을 돌아보고 보기에는 따뜻해 보였지만 사실은 추웠음.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돌아보고 또 외부의 사건을 숙고해보고 또 이 외부가 나의 내부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는, 회상해보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씨를 적는다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정신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여행을 다녀오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일기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날씨를 적으려고 우리 낮에 했던 경험, 또 그 낮에 내 마음이 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나면 나의 어떤 기억이나 내 마음에 대한 애착이 생기거든요.
애착이 생기고 나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일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증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일기를 쓰실 때는 절대로 내가 통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다 이걸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증이 존재했고 내가 이 통증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가, 통증과 나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통증 일기를 잘 적으면 통증 조절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처음 접해보는 환자분들이 통증 일기를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으면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통증 관리를 이야기할 때 통증 조절에 대한 5가지 요소, 5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약물, 치료, 또 마음, 또 일상생활 속에 내가 관리를 하는 것, 운동,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증에 대해 일기를 적을 때에는 이 5가지 요소들을 같이 적으면 좋습니다. 이게 5가지나 존재하는 이유는 통증이란 것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약물이나 사실 통증 치료는 이 5가지 중에 2가지에 불과합니다. 통증 일기도 원래 일기와 마찬가지로 날짜를 적으시고 날씨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를 적으실 때는 그냥 맑음 이렇게 적기보다 서술형으로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에 대해 적어야 하는데요. 통증의 위치, 통증의 발생 시간, 강도, 또 얼마나 지속됐는지, 뭐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졌었는지, 또 어떻게 했더니 통증이 더 완화되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통증이 매일 같지 않고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M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이게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주어서 통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요. 제가 템플릿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증 일기를 쓰면 통증을 조절하는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것, 그것 말고도 다른 이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내 통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더 의사소통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자기 통증에 대해 더 잘 알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 통증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통증의 아주 수동적인 무력한 피해자로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주체다라고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그리고 통증 일기 템플릿도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북유럽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조금 색다른 경험들을 했었는데, 북유럽의 병원들은 창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심지어 MRI나 CT를 찍는 방도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아마 추워서 햇빛의 소중함을 그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80년대에, 정확히는 84년도에 스웨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복도가 길고 양쪽에 이제 병실이 있었는데, 한쪽은 창으로 나와 있었고 한쪽은 창이 없이 벽으로 된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잘 관찰하다 보니까 창에 있는 곳에 있는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 통증도 덜 호소하고 진통제도 덜 먹고 심지어 회복도 빠르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통증이나 회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정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은 했었는데, 이 pain is inevitable but suffering is optional 이라고, 통증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고통은 조절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연구를 보면 그 햇빛 또 바깥을 바라보는 거 이런 환경의 변화만으로 통증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심지어 신체 회복까지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뇌와 마음은 생각보다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 무력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만 느끼지 마시고, 흔한 조언이겠지만 뭐 산책이나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통증을 조절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물론 통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통증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그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2번이나 시간을 내주시고 통증 환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